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물체의 돌림힘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돌림힘은 어떤 받침점이라고 하는 회전의 축을 중심으로 그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가 대단히 중요해. 그 거리에 따라서 필요한 힘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축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곳에 힘도 반드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물체를 회전시켜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나무판이에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판이 회전했어요 라고 하는 나무판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 이 나무판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 능력, 그 돌림힘을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데요. 이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만큼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 라고 했으니 얘 같은 경우에는 10N의 힘을 2m 떨어진 곳에 줬기 때문에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힘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서 20Nm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림힘은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아니라는 거. 힘의 단위는 뉴턴이지만 돌림힘 단위는 뉴턴 미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돌림힘이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들이야. 그 도구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레라는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르래라는 도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빗면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 중에서 돌림힘을 이용한 아이가 얘네들이 돌림힘을 이용했어.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도구 안에는 일의 원리라는 게 성립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일의 원리가 무슨 내용인지와 지레와 도르래 안에 돌림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이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너네들이 보셔야 되는 지뢰의 구조를 보면 지뢰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만들어 한쪽에 이렇게 기우뚱하게 받침점이 있어. 이걸 중심으로 이 아이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고. 그 중에서 짧은 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놓고 긴 쪽에서 내가 누르면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 됐죠? 이게 바로 지뢰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물체가 이동되는 여기에 물체에 작용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받침대가 있는 곳을 받침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이 힘을 주고 있는 지점을 힘점이라고 해서요. 지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지뢰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우리 지뢰라고 할 거야. 그렇지? 대표적인 게 가위 같은 건 전혀 지뢰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지뢰야. 왜? 얘가 여기가 힘점이고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라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에 내가 200N짜리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놓고요. 내가 4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체를 눌러줄 때 얼마의 힘이면 이 물체를 서서히 들어 올릴 수 있냐?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물체가 이 시소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과 시계 방향으로 힘을 줘서 회전시키려는 이 두 개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돌림힘 평형인 순간에 필요한 힘이 바로 물체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야. 그쵸? 그 중에서 물체가 작용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얘가 여기를 누르는 힘이 200N이고요. 그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다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계 방향도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50N이면 가능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두 개의 곱합값이 같으면 되기 때문에 힘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4대 1이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가 1대 4로 두 개가 반비례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얘를 서서히 눌러가지고요. 1m 내려가서 시소가 진짜로 이렇게 되게끔 했다고 치자. 지뢰가.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물체도 그만큼 올라갔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1m 내려줬을 때 얘는 얼마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맨날 배우는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 맞지? 얘네들의 길이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이 길이비도 1대 4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1m 내려가면 실제로 올라간 건 얼마냐면 0.25m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체에다 힘을 줘서 내가 물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과 사람이 지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 일의 양을 비교해보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원래 물체에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200N짜리 물체를 들 때는 200의 힘이 필요하고요. 0.25m 올라갈 때는 0.25m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도구를 사용하니까 얘는 200이 아니고 50N의 힘만 있었으면 되는 거고요. 0.25m 이동할 때 나는 실제로 0.25m가 아니고 1m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제로 내가 어떤 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도 한 일의 양이 50인데요. 도구를 사용해도 한 일의 양은 50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를 보면 도구를 사용하니까 원래 필요한 힘에 비해서 4분의 1 작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는 늘어나요.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짜가 없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에 뭘 보냐면 손해를 봐.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쓰나 쓰지 않으나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일에는 이득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일의 원리가 사용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하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지뢰가 이런 구조라면 그러면 도르래라고 하는 우리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도르래는 어때? 또 다른 도구거든요. 도르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벽에 도르래를 매달아 놓은 경우가 있고요. 자, 벽에 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도르래를 걸쳐 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같은 물체를 매달았다고 치자. 그래서 반대편 실을 잡아당겨서 이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 일을 한다고 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반대편의 실을 얼마만큼 들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을 잡아당기면 얘는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얘가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사실은 요 자체가 뭐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지뢰입니다. 맞아. 자, 지뢰여서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사실은 물체는 얘를 이 지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회전하지 못하게 실을 잡아당겨서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균형을 이루어서 한쪽으로 막 돌지 않게끔 하는 그 최소한의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시연아,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보면 거리가 1대 1입니다. 보이세요? 자, 거리비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도 1대 1로요. 이 고정도르래를 이용해서는 힘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N짜리를 들 때는 정확하게 100N만큼의 힘이 필요하고요. 힘의 이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의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1m 들어 올리려면 실도 1m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도를 이용해서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100 곱하기 1, 100줄. 사람이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한 일도 100 곱하기 1, 100줄. 이래요. 됐어?
자, 고정도르래는요.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에 떨어져 있는 길이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힘의 이득도 보지 못하고요. 거리의 이득도 보지 못해요. 당연히 일의 이득 볼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도르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을 주는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정도르가 없었으면 물체를 직접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고정도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힘을 아래로 주면 되죠. 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얘는 움직도로인데 시원하 줄면 안 돼. 자, 이 움직도로에는요. 실제로 구조를 보면 이 실을 잡아당겨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물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르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 도르래가 올라갈 때 사실은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쪽의 실에 기대서 올라가 여기가 받침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구조를 보면 얘는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고 이쪽이 바로 힘점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랬을 때 길이 비가 1대 2의 구조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2대 1로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의 비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요. 당연히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2배 늘어나요. 그래서 이 물체가 1m 올라가서 얘가 여기 왔다. 그럼 도르래도 당연히 1m 올라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르래가 1m 올라가려면 이 실도 1m 줄어야 되고 이 실도 1m 줄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잡아당긴 거리가 2m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도 100 곱하기 1이니까 100줄이고요. 사람이 한 일도 100줄입니다. 그래서 일의 원리 성립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처럼 생긴 도르래지만 이러한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못 받는데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봤어. 그 차이가 뭡니까?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차이다. 거기 앉으시면 돼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돼서 달랐기 때문이다.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1대 1이고요.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보고 어떤 애는 힘의 이득을 못 보는 지뢰의 구조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체에 대한 돌림 힘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돌림 힘인데 이 돌림 힘에 의해서 물체의 안정도가 결정이 된다. 사실은요, 여기에 이렇게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 이 칠판 지우개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놔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우리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얘를 살짝 기울였을 때 얘가 이렇게 살짝 기울였을 때 내가 손을 놓으면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안정적인 구조예요. 근데 조금 더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기울이면 얘는 넘어집니다. 그럼 불안전한 구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물체가 조금 변형돼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걸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얘는 안정도가 뭐에 의해 결정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물체의 안정적인 걸 결정해서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물체의 안정도가 가장 크게 유지되고 있는 게 오뚜기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 구조입니다. 실제로요, 그 물체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무게중심은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쪽은 무거운 거, 위쪽은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 실제로 무게중심이 가운데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오뚜기는 밑에가 넓적하게 만든 겁니다.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를 기울였을 때도 제자리로 어떨 때 돌아오고 어떨 때는 안 돌아오래?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무게중심점이 이 물체의 바닥면 안에 있으면 언제나 변형시켜도 얘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생님이 얘는 무게중심점이 어디 있냐면요. 얘는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얘 바닥이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점이 바닥면에 있어서 지금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기울였을 때 어디까지 기울여도 돌아올 거냐? 어디까지 기울여도 돌아올 거냐?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무게중심점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게 무게 중심점이고 바닥면이 여기인데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얘를 기울이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치죠. 이렇게 되면 무게 중심점이요. 지금 위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무게 중심점이 위로 뜰수록 약간 불안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바닥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바닥면이죠. 요 안에 약간 무게중심이 떠도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더 기울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조금 더 기울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면은 어디냐면 바닥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이 나오는 그 순간 물체를 놓으면 얘는 이쪽으로 쏟아집니다. 알겠어? 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기울여도 얘가 안 넘어지려면 이 오뚜기 기울여 보실래요? 얘를 기울여 여기다가 이렇게 대가리가 오게끔 이렇게 기울여도요. 무게중심이 살짝 위로 뜨긴 하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얘는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하려고 바닥을 넓게 합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보시면요. 아이들은 대가리가 이따시만한 거 아세요? 몸에 비해서. 됐어? 네, 몸에 비해서 이런데 더 황당한 거 아세요? 발바닥이 요만해요. 애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얘는 바닥면이 어딘 줄 아세요? 발바닥이 넓이에요, 여기.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위에 떴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울여도 얘는 됐죠. 무게중심점이 밖으로 나가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야. 됐어?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만든 게 뭐냐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삐에로 아저씨가 있습니다. 삐에로 아저씨가요. 이따시만한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럼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아저씨는 뒤로 넘기면 넘어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뒤뚱뒤뚱 걷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됐죠? 자, 인간은 시원아! 인간은 무게중심이 어디게요? 너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배꼽.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됐어? 그리고 너의 바닥면은 발바닥의 길이. 선생님은 225예요. 이게 선생님의 바닥면입니다. 됐어? 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중국 여자들이 뭐죠? 발 크지 않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어? 정족? 뭐래? 전족? 자, 그 전족이라는 걸 해서 그 발바닥을 요따시만하게 되잖아요. 걔네들은 190도 안 되고 한 180 정도 되는 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뒤뚱뒤뚱 걷는 거잖아요. 아이랑 똑같잖아요. 자, 이 무게중심점이 바닥면 밖으로 나왔는데도 안 넘어지잖아. 그럼 과학적 원리가 잘못된 거잖아. 이론이. 그러면은 이제 됐어. 네, 100만 원 줄 테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빠졌을 때 나의 발바닥보다 배꼽이 앞으로 나왔는데 안 넘어진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기울였는데 안 넘어지는데요? 라고 하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몸을 앞으로 이렇게 쏠려도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게 집에 가서요. 이렇게 벽에다가 다리를 딱 붙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몸을 그대로 앞으로 숙였을 때 배꼽이 발바닥보다 앞에 나왔는데 내가 안 넘어져.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100만 원 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냥 피사의 사탑이 아직 안 넘어졌죠. 무게중심이 아직 바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질문 받을게요. 자, 시원아 졸려면 살짝 일어나. 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35페이지 질문. 넘길게요. 가지고 있는 책의 36, 37에서 질문. 네? 80번이요. 자, 80번을 여러분들 질문하셨었는데요. 80번
번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집에 엄마가 이렇게 액자를요, 됐죠? 네, 매달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하고요. 실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액자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죠.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실하고 액자 사이에 이루는 관계가요. 여기는 요 각도가 정확하게 45도 양쪽의 실이 이루는 각도가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자, 어떨 때는 얘를 매달았는데요. 실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다르게 매달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실의 각도가 다르다면 사실은 이 물체는 여기에 정지되어 있죠. 합력이 0이 됩니다. 합력이 0이 되는 건 이 액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얘기인데, 합성했을 때 0이라는 건데, 이 액자에 작용하는 건 첫 번째 이물체의 무게가 작용합니다. 됐어? 그리고 두 실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때 각도가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5도잖아요. 45도는 이 힘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수선에 발을 내린 요게 수평 방향의 힘이고요.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연장한 이게 이 힘을 만든 수직 방향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연결했을 때 이 대각선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합력인 거죠. 됐니? 근데 얘를 자세히 잘라보면 요게 보입니다. 요게 뭡니까? 직각삼각형 피타. 됐어? 직각삼각형 피타에서 수학을 하셨으니까 보시겠죠? 이게 90도인데 이게 45도면 이게 45도예요. 그렇다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의 관계 보이죠? 얼마입니까? 1대 1대 루트 2의 크기예요. 그래서 네, 그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는 이 방향으로.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에 해당되는 장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힘도 똑같이 보시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이 1대 1대 루트 2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찢어놓고 보면 사실은 저 액자는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들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모여서 액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가 1대 1대 그래서 얘가 루트 2t1만큼이고요. 얘도요 1대 1대 요거요 루트 2t2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가 t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t2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력의 크기를 루트 2t2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수평끼리 합성하시면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으로 합성해서 정지 상태니까 각각을 다 0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수평 방향 작용하는 힘은 요 힘하고 요 힘밖에 없는데 두 힘이 무슨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아, 이 장력과 이 장력의 크기가 같구나.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걸 사실은 각도가 같으면 그래서 한 물체를 들 때 사용되는 장력의 크기가 각각 같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이 같은 걸 통해서 이쪽에 작용하는 장력과 이쪽에 작용하는 장력이 같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수직 방향 요거 같은 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한 2t의 크기가 사실은 이 물체의 무게와 같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물체가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각도가 다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각도가 60도고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여기서 그리고 이때 이 물체의 무게가 mg만큼 작용한다고 치자. 자, 정신 차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체도요. 끼우뚱하게 걸긴 했지만 어쨌든 정지 상태니까 합력은 0이죠. 그러니까 수평은 수평끼리의 합력이 0, 수직은 수직끼리 합력이 0입니다. 근데 각도가 다르다는 건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와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같으면 두 장력이 같은 얘기고요. 각도가 다르면 그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장력이 얼마만큼 더 클까
생각해 보시면 얘 아까처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시면 되죠. 됐어. 자, 그랬을 때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됐죠? 이게 대각선의 합력이니까 사실 이게 90도인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각도가 60도예요.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냐면 요걸 T1이라고 놨으니까 얘는 T1 코사인 60이에요. 그래서 요 힘은 얼마냐면요. 얘는 T1 사인 60의 크기죠. 되겠어? 네. 자, 그렇게 하기 귀찮으면 이거 60도니까 특수각이죠. 뭡니까? 1대, 2대, 루트 3으로 놓고 가도 돼요. 알겠어? 사실 그 얘기야. 사실 그 얘기야. 그걸로 하면 돼, 상관없대요. 그죠? 얘도요,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네요. 30도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각이니까 뭡니까? 1대, 2대, 루트 3이면 되는데 여기를 T2로 놨으니까 얘는 2분의 1 T2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죠. 됐어? 얘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T2로 보면 돼요.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런 얘기야. 이것도요. 얘는 2분의 1 T1, 얘는 2분의 루트 3 T1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은 수평끼리의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크기만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T1의 크기가 2분의 루트 3 T2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을 날려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T1의 크기가 T2의 크기의 루트 3배 커. 이런 얘기잖아요. 됐어? 그러면 T1이 크다는 얘기인데 T1은 뭡니까? 각도가 크죠. 각도가 큰 쪽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도 보시면 실제로 N자를 만들었을 때 실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그 실이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시연아, 이해됐어? 네. 넘길게요. 자, 38페이지 질문. 괜찮아? 괜찮아? 네. 잠깐 책을 덮으십시오. 짧게 짧게 끊어가죠. 넘겨. 넘겨.
1번부터 x 동글 x 4번에 2 5번에 동글 x 동글 8번에 50 이제 여기까지 들어 9번하고 10번 문제 보자 9번은 루트 3분의 880 10번에 2 이런 느낌 됐어. 자 마진 개수를 확인합시다. 은호 몇 개? 8개. 다인 시연 지석 8개. 준석 10개. 진석 응? 서인 주황 7개. 예빈 호석 8개 그 380은 3분의 885 이렇게 유화해가지고 유리하면 돼. 자 그러면 질문이요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그거 됐어? 1번부터 8번까지는 9번하고 10번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자 9번 보시면요 9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다가 선반을 놓고 실로 연결해서 선반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탱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걸어놓은 상태 그래서 화분이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선반의 길이는 5m고요. 여기에 이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분을 2m 떨어진 곳에 놨고요. 600만큼의 화분을 놨고요. 거기 맨 위에 올리시면 그 읽어보시면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이 선반의 무게가 400이야 라고 하는 선반의 무게 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있겠죠. 이 선반도 물체니까 얘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얘 무게가 무려 400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선반의 무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서도 그거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막대의 무게가 있으면 막대는 균질하기 때문에 그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무게 중심이 형성되고요. 거기에 무게가 집중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N의 무게가 선반의 정확하게 가운데 2.5m 떨어진 곳에 누르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실이 잡아당기는 이 장력이 있는데 이 모든 힘의 합력이 0입니다.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뜯었다가 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 400이라는 무게가 작용하고 있고요. 무게 중심보다 앞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600이라는 화분의 무게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이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요 각도를 몇 도라고 했냐면 60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비스듬한 힘은요. 사실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평행사 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에 해당되는 값이야. 그래서 그러니 실제로는 얘를 이 방향으로 미는 힘하고요. 이 방향으로 미는 이 두 힘이 작용하는 거죠. 됐어? 그랬을 때 이걸 t로 하고 요 사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요 값을 얼마로 보시면 되냐면 t 코사인 60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됐어? 그리고 얘는 얼마로 보냐면 얘는 t 사인 60의 힘으로 들어 올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그 받침점으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됐어? 그러면 돌림 힘은요. 얘는 요게 돌림 힘을 만들고요. 얘는 돌림 힘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돌림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돌림힘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하는 이걸로 볼 거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1번, 2번을 합한 값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 중에서 1번의 돌림힘은 600N의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 방향의 돌림힘 400이라는 힘이 2.5m 떨어진 곳에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돼서 얘 보시면 6m 아니요 몇 미터예요? 5m인가요? 5m 떨어진 곳에 얼마만큼의 힘을 들어 올려주면 수평입니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t가 5m 떨어진 곳에 있어서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면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t 값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구해줬을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1200.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냐? 1000입니까? 어? 1000밖에 안 됩니까? 그러네요. 1000이네요.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5 루트 3이니까 2보다 달려. 그럼 얼마입니까? 2400 더하기 2000이니까 여기는 4400이고요. 여기는 5 루트 3t고요. 그래서 보시면 t는 그래서 대부분 놓친 게 이 막대의 무게중심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 이 유수한 문제가 나와서 어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뚜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뚜기가 가장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안정성이 큰 도구 중에 하나야 라고 한 건데, 이러한 오뚜기가 있는데요. 오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대가리를 기우뚱하게 해서요. 얘가 대가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똑바로 있었으면 무게 중심점이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기우뚱하니까 무게 중심점이요. 사실은 살짝 여기 이제 뭐 좀 어디 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받침점이 어디냐면 회전의 중심축이니까 여기 다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 딱 다 있는 거기가 받침점이야. 그러면 얘 돌림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무게 중심점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주겠죠. 돌림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니까. 그래서 네 받침점으로부터 이 방향이 수직이 되려면 거리는 요 거리여야 되죠. 애매하게 이 거리를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힘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90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리로 돌림 힘을 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그 거리가 몇 칸입니까? 한 칸입니다. 한 칸. 그래서 한 칸이니까 1cm죠. 1cm니까 0.01m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센스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뚜기의 무게가 얼마냐면 빨리 알려줘. 20이군요. 자, 20에다가 이걸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0.2 뉴턴미터의 돌림이 작용한다. 이렇게 가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원칙이 뭡니까? 받침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받침점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이건데 받침점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의 거리여야 되니까 이 거리를 재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두 번째 내용 하시죠. 펴세요, 책.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두 번째는 일과 에너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휴가도 끝났고 방학도 끝났고 숙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쭉쭉 나갈 겁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역학의 개념을 다 잡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쭉쭉 나갈 수 있어. 학도 내고 갈 거니까 좀 차려주셔. 자, 40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일과 에너지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라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좀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죠. 주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집안일 이건 대단히 주관적이라고요. 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일 안 했어. 이것도 이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일을 하는 대상 물체가 있어야 돼요. 난 얘한테 일해줬어요. 이런 얘기 해야죠. 그래서 그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우리는 일했다라고 해서 그 값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당연히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온전한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서 한 일이 20줄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번 똑같이 2m 끌고 갔어. 한 일이 같겠니? 아니라는 거야. 왜? 이동한 거리는 똑같이 2m라도 그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요.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30도로 내가 10N의 힘을 줬을 때요. 아무리 2m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더라도 실제로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사용한 힘은 이 힘이 아니고 이 힘입니다. 그러면 얘를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해해 보시면 이게 30도니까요.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루트 3밖에 힘을 안 준 거란 말이죠. 5루트 3은요. 실제로 약으로 계산하면 8.5N밖에 안 돼요. 10N이 아니란 말이죠. 됐어? 그래서 8.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얘 한 일은 17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야.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도가 30도가 아니고 각도를 더 크게 해서 60도가 되게끔 해서 이 각도를 60도로 하면 거꾸로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5N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한 일은 반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물체의 일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 느껴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각도가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일을 구할 때도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요.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작용한 힘과 이동한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내내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갔니? 그러면 한 일은 곱한가 20줄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일은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얘기한다 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란 빠르기라는 개념도 머릿속에 넣어라. 이란 빠르기는요. 한 일의 양이 같더라도 어떤 애는 그 일을 하는데 1초라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애는 그 일을 하는데 10초라는 시간이 걸리면 얘는 이란 빠르기가 10W라는 인류를 갖는 거고요. 얘는 이란 빠르기가 1W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0배 더 일을 빠르게 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이란 빠르기를 우리가 능률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는 인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란 빠르기 인률은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면 더 많은 일을 한 애가 인율이 클 거고요. 똑같은 일을 했다면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인율이 큰 거다. 근데 이러한 인율은 내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걸린 시간 초로 나누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인율은요. 힘에다가 속력을 곱해도 같은 값이다. 납득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일은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어떤 아이가 됐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이 아이가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서요 나중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일한 만큼이 줄어들어 60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에서도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이제 처음 에너지가 60인데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가 80이 돼서 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중학교 때는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 처음은 요번에 80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아서 어떤 일도 하지도 받지도 않았으면 에너지는 그대로 80이라서요.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손실되거나 증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한 만큼만 늘고 일을 한 만큼만 감소하고 일을 받은 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너지가 스스로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 뭐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 뭐였냐? 라고 얘기하면 이 그림을 돌아오시면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바닥면에 10kg짜리 물체가 있어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2m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물체에는 사람이 준 힘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라는 힘도 작용을 할 거고요. 중력이라는 힘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마찰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힘의 합력인 알자 힘이 한 일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은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은 플러스의 힘이다. 그 플러스의 힘으로 한 일이 플러스 20이라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로 그래서 사용된 거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한 일은 그만큼 에너지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근데 마찰이라는 힘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라고 하고요. 그 힘이 한 일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뭐냐?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뭐냐? 이거는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해주는 거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일을 한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요? 라고 하면 중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앞서 배웠습니다. 됐죠? 이동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자 힘은요, 모든 일을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알자 힘이 한 일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6N이네? 이 정도는 따질 수 있어야죠. 됐어? 네. 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이 바로 12J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죠. 됐어?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만큼 물체가 움직이면 결국은 에너지가 변한다. 근데 알자 힘이 한 일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처음보다 12만큼의 에너지 증가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에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값으로 구하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 중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의 크기에다가 그래서 자 중력과 나라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에다가 탄성력의 크기가 kx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동시킨 거리가 x니까 제곱이죠. 근데 힘이 항상 중력처럼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용수철은 잡아당길 때 늘어난 힘이 비례해서 생기기 때문에 힘하고 거리 사이의 관계가 중력은 사각형 넓이니까 mgh야. 근데 탄성력은요 이 밑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kx제곱이야. 납득하길 바란다. 되겠어?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요.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6단원에서 배웁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죠. 되겠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도 했단 말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블라블라 풀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44, 45 질문 어디까지 됩니까? 46, 47 질문 되시면 돼요. 네. 48, 49 질문 아까 대부분 친구들이 일찍 와서 해서 114번 맞아요. 자, 114번 하나 풀어보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용수철을 고정시키고 추를 매달아 평형점이라고 하는 용수철이 원래 늘어나기 전의 위치. 자, 그 전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5. 자, 이랬다가 중심으로부터 A점과 B 사이를 왕복하게끔 만들 건데요. 얘를요.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 B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B까지 오게 해요. 요거 X만큼 잡아당긴 거죠.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요. 다시 됐어.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력 때문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면서 탄성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죠. 탄성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기고 있어? 끌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점점 빠르죠. 그래서 제자리로 오면 원래 가졌던 모든 탄성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 맞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잡아당겼을 때 여기까지 오는 순간 여기에 딱 가지고 이제 있어. 그랬을 때 얘는 이 위치에서 탄성 에너지가 얼마냐면 100이었다고 치자. 대신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잖아. 그죠?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요. 이 바닥에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와도 역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100인 상태를 유지할 건데 자, 손을 놓으면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점점 줄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점점 줄어. 100, 90, 80, 70, 60 돼서 그래서 여기에 제자리에 오면 탄성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탄성 에너지 배우 어디 갔어요?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무려 100이나 됐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열나 빠르죠?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쭉 가는 거죠. 언제까지? 다시 속도가 0 될 때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면 얘가 x만큼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오면서 생긴 속력을 없애려면 반대쪽으로 x만큼 압축될 때까지 무려 갑니다. 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지점이 A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압축하면서 오면서요. 탄성력이 반대 방향에 작용하니까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다시 100이 될 때까지 오고요. 그때 속력이 0이 돼서 더 이상 못 밀고 가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속력이 0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탄성력이 이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다시 탕 하고 튕겨나갑니다. 자, 탕 하고 튕겨나가면서 아까 했었던 일이 반대로요. 탄성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는 만큼 무슨 에너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속도 열나 빨라져요. 그래서 원래 평형점에 왔는데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운동 가속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왔어? 됐어? 네. 여기 멈출 수 있어? 없어. 탄성력이 이루 작용하니까. 다시 밀려가. 이걸 무한 반복한다.
이걸 단진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A점에서는 추후에 운동 에너지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추가 5점을 지나 A점을 향할 때 5점을 지나 A점을 향할 때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는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5점에서의 추후의 운동 에너지는 0이냐라고 했는데 5점에서는 추후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최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뒤에 넘기시면 실력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받고요. 먼저 테스트 하나만 줘볼게요. 간단하게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실력 문제 풀어드릴게요. 네,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여기 풀었었나? 여기 있었나? 1번부터 해볼게. 1번에 12, 2번에 25. 3번에 200, 4번에 2, 5번에 순서대로 위치 에너지 보존된다. 6번에 200, 7번에 100, 8번에 20. 9번에 순서대로 증가 0, 10번에 운동 증가, 11번에 열 보존되지 않는다. 12번에 2, 13번에 루트 2분의 300, 14번에 루트 n분의 k 루트 밖에 x, 루트 n분의 k x. 15번에 5, 16번에 2, 17번에 2, 18번에 5, 19번에 5, 20번에 3. 빨리 확인. 은호. 틀린 거 보고 계세요. 다인이, 시연이, 지섭이, 은섭, 진섭, 서연, 아니 서인, 조항, 15, 혜빈, 호석. 자, 보시면요. 적인 것들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건 이제 수능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래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내신 문제를 쓰는 문제에서 뽑아온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자, 9번부터요. 그 다음 페이지 9번부터 13번까지 질문. 13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였다는 얘기죠. 자, 근데 밑줄 쳐요. 마찰이 없다는 얘기 왜 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거기에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일을 보시면 이런 식의 레일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최고점의 높이는 2m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지점의 높이는 0.5m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지점의 높이는 1m인 지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지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P라는 지점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나 A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나 B에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 다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P 지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mg2가 그대로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요.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mg2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모든 지점에서 다 역학적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A 내려오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만 있어요. 얼마 있냐면 mg 0.5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가 된 거니? 운동 에너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mg 1.52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합해서 mg2의 위치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갖겠죠. 자,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도요.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만 있다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mg1이니까 운동 에너지 mg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센스 있게 보시면 각각의 지점에서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지면이라는 건 기준면으로 봤을 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공이 떠 있는 높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감소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A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B지점에서의 속력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 속력은 우리가 어디서 뽑아낼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에서 뽑아낼 수 있죠. 왜?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 A 지점 대 B 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우리가 감소한 높이 비율로 보시면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A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B는요 라고 하면 B는 2분의 1 m 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이죠. 이게 3대 2였다는 얘긴데 비율은 같은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비율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속력의 비율은 그거의 루트 값이니까 루트 씌워 보시면 되죠. 그래서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크기 비율이 루트 3대 루트 2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물어보는 건 A 지점의 속력이 B 지점의 속력의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A 지점의 속력은 B 지점보다 속력이 몇 배? 루트 2분의 3배 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알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에 루트 씌우면 속력 값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루어 짐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테스트 보기 전에 그 심화 문제 풀기 전에 테스트 먼저 보자라고 했던 50페이지 책. 그래서 50페이지의 책의 118번 문제가 이겁니다. 118번 문제가 이겁니다. 50페이지. 같은 문제죠.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14번부터 18번까지 질문. 18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이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13번 문제는 마찰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푼 거죠.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지섭이가 질문한 18번 문제는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마찰이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롤러코스터가 밑줄쳐 큰 소음이 냈다는데요. 소리도 소리 에너지인 거 아세요? 열도 열 에너지고 빛도 빛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가다가 소리 에너지가 생겼다는 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가 뱅글뱅글 돌 때 맨 처음에 롤러코스터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치자. 근데 이 롤러코스터가 뱅글뱅글 돌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소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얘를 10만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9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소리가 발생한다라는 건 소리의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고 하나의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른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소리의 에너지가 뭐가 바뀌어서 될 걸까? 맨 처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어서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 자, 밑으로 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가 모두 밑줄 쳐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건 맞지만 모두 바뀐다 이 단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일부는 소리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음 롤러코스터가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왜? 소리 에너지가 생기니까. 디귿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의 총합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나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됩니다. 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일하는 데 쓴다면서요. 일은 마찰이 한 일로 마찰 에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일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하는 것조차도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겠죠. 네. 자 마지막 19번, 20번 질문해 보세요. 20번이요.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나무 토막이 높이가 H인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수평면 위에서 2m 이동한 후에 정지한다. 수평면에서 바닥과 나무 토막 사이의 마찰력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밑줄 쳐요. 마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빗면은 마찰이 없으니까 빗면을 내려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가 수평면을 지날 때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없어서 결국은 경사면에서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가 가다가 멈췄다는 얘기는 모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으니 이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찰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안목, 그게 하고 있는 말이 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 이 높이가 2m입니다. h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지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내려와 경사면 아래쪽을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입니다. 왜? 마찰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얘가 수평면을 가는데 이 수평면은 마찰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C까지 와서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다는 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 하지만 에너지는 무조. 알겠습니까? 이런 구간이지요.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요. 여기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고요. 에너지 전환. 그게 멈췄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마찰이 한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의 마찰력은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은 작용하고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F. 그래서 그 마찰력으로 밀구간 거리가 2m, 마찰이 한 일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크기나 다 같다는 얘기니 우리는 얘하고 얘를 같게 보는 것도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g h의 크기가 이 f니까 f의 크기는 2분의 mg h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나무 토막이 빗면을 내려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mg h일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수평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의 크기도 mg h의 크기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무 토막을 EH 높이에서 미끄러지게 한다면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이를 2배 크게 하면 위치 에너지 2배 커집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도 2배 커지고 마찰이 한 일도 2배 커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찰이 한 일을 할 때 마찰력은 같은 물체가 같은 바닥을 지나가면 마찰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정해요. 마찰력은 물체와 바닥 사이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물체가 바뀌지 않는 한 마찰력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이 2배는 뭐만큼? 이동한 거리가 2배 커져야 되기 때문에 밀구간 거리가 4m여야 되네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8m일 수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됐어? 자, 그러면 숙제한 거요. 숙제한 것 중에서 아까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50페이지는 질문을 안 받고 넘어갔거든요. 50페이지의 118번은 아까 주관평가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115번부터 117번까지 중에서 질문.